저는 올해로 43살입니다. 조용한 동네에서 중소기업 다니며 10년 넘게 별 탈 없이 살아왔습니다. 와이프는 저보다 3살 어려요. 결혼 8년 차 부부였죠. 저희는 남들보다 싸움도 적었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왔어요.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아내는 운전을 좋아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도 차를 사자마자 밤마다 혼자 드라이브를 다니곤 했어요. 저는 그게 그냥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인 줄 알았죠. 저는 야근이 많았고 회사 끝나고 들어오면 보통 밤 10시 넘었거든요. 그때쯤이면 아내는 이미 씻고 자고 있거나 드라이브를 갔다는 메모를 남겨두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도 퇴근하고 나면 피곤해서 와이프가 뭘 하는지 관심조차 안 가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감정은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차량 주유 내역을 보고 나서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혼자 드라이브를 간다 했는데 생각보다 주유를 많이 하지 않더군요. 제가 물었어요. 요즘도 드라이브 자주 해? 아내는 대답했어요. 그럼 거의 매일이지.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알람이 울렸어요. 운전을 그렇게 자주 다니는데 기름은 왜 안 들어가는 거지? 저는 그때부터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말, 저는 일부러 아내에게 회사에 출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머리를 묶고 트레이닝복을 입고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저는 조용히 제 차를 몰고 그녀를 미행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도심 외곽의 한 대형마트였어요. 마트 입구 근처에 차를 세운 아내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20분 정도 지나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손을 흔들었고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수석 문을 열어줬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남자는 차에 올라타더니 둘은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어요. 신호를 지켜가며 조심스럽게 따라갔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감정과 함께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이 동시에 밀려들었어요. 둘이 도착한 곳은 외곽 쪽에 있는 오래된 폐산업 단지였어요. 주말이라 사람도 없고 차량도 거의 없는 곳이었죠. 둘은 차를 그 안쪽으로 몰고 들어갔고 저는 근처 언덕 위에 차를 세우고 그걸 지켜봤어요. 거기서 1시간 아무 일도 없이 차는 그대로 멈춰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어요. 정말이지 눈을 감고 싶었어요. 1시간 반쯤 지나서야 둘은 다시 차에서 내렸고 남자는 차에서 무언가를 들고 사라졌어요. 아내는 혼자서 차를 몰고 돌아왔고 저는 그제야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들어와 씻고 자리에 누웠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눈도 감지 못한 채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 수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친구일까?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결심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차량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설치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었고 블루투스 기반의 실시간 위치 알림이 되는 기계였어요. 설치를 한 날도 아내는 평소처럼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그녀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기다렸어요. 위치는 강남 외곽의 한 주택가 근처로 잡히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의 드라이브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위치는 놀랍게도 일정한 패턴을 보였어요. 특정 요일, 특정 시간, 그리고 특정 장소. 첫째, 수요일과 금요일에 반드시 나갔고,
둘째, 밤 9시에서 11시 사이 일정한 경로를 움직였고, 셋째, 항상 한적한 외곽이나 야산 근처로 향했어요. 저는 그 위치들을 지도에 표시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소들이 전부 낙후된 모텔촌 근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런 곳을 가는 거지? 저는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여전히 제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사람을 매일같이 보며 의심과 고통 사이에서 몸이 망가져가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추정만 하지 말고 증거를 잡자, 직접 가자. 그래서 다음 드라이브 날 저는 현장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위치를 확인하고 차를 몰아 그 근처 야산 아래에 차를 세웠어요. 불이 꺼진 모텔촌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곳곳엔 CCTV도 없어 보였어요. 저는 숨어서 아내의 차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날도 아내는 나타났습니다. 조수석에는 또 다른 남자가 탔고 둘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피가 날 때까지 참았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계획적이고 반복적이고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주 계속된 일탈이었어요. 저는 거기서 주먹을 꽉 쥐고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흔들리는 손으로 영상을 찍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웃지도 않았고 말도 아꼈습니다. 회사에서도 웃는 낯을 보여주던 제가 입을 꾹 다물고 다니자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쓸 수 없었어요. 제 안에 분노와 억울함이 산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게 내가 받을 대가였는지. 그리고 저는 더 깊이, 더 철저히 진실의 끝을 향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회사를 조퇴하거나 연차를 쓰면서 아내의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눈으로만 보지 않기로 했어요. 이번엔 직접 물증을 확보하자는 심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아내의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저는 그녀의 차 열쇠를 몰래 챙겨 차 안으로 들어갔고 내비게이션 설정에 접속했습니다. 최근 목적지 목록을 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안에는 일반적인 마트나 카페 같은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전부 산장 모텔, 별빛 쉼터, 서초 1인 스파룸 같은 이름들로 가득했어요. 가장 자주 보였던 내비 목적지는 애월가든 스테이.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었어요. 검색해보니 외곽 국도에 위치한 조용한 펜션형 모텔이더군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저한테 말도 없이 이런 곳들을 드나들고 있었던 겁니다. 매번 스트레스 풀고 온다면서 혼자 바람 쐬고 생각 정리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얼굴로 집에 들어와 제 옆에서 자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아내의 휴대폰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아내는 평소에도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편이었는데 운 좋게도 어느 날 그녀가 욕실에서 급히 들어간 틈을 타 잠금 화면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카카오톡이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의심스러운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대신 이상하게도 메모장 앱이 최근 사용 항목 1순위로 떠 있었어요. 호기심에 메모장을 열어보고서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기록된 글들이 있었어요. 거의 매일같이 적혀 있었고 제목도 없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이랬어요. 오늘은 조금 늦게 도착했지만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에서 기다려줬다. 운전석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드는 그 얼굴을 보면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기분이다. 준호는 여전히 눈치채지 못한다. 다행이다. 이 시간만큼은 내 것이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다. 준호.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불륜 기록에 등장하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아내는 저를 완전히 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매번 그 남자와 만난 후의 감정을 일기로 남기고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해방감을 느끼는지, 어떻게 제 얼굴을 보고도 죄책감 없이 잠들 수 있는지를요. 어떤 날은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준호가 요즘 뭔가 이상하다. 표정이 어둡고 말수가 줄었다. 하지만 말은 안 하니 아직 확신은 없는 것 같다. 이대로만 가면 모른 척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아내는 저를 의심하면서도 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메모장 전체를 캡처하고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더 철저히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단계는 블랙박스였습니다.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를 노트북에 연결해서 메모리 카드를 열었고 최근 몇 주간의 녹화 파일을 전부 열어봤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지난주 금요일 밤의 영상이었습니다. 아내는 차를 몰고 외곽으로 향했고 누군가와 만나 차에 함께 탄 후 차 안에서 40분 가까이 아무 말 없이 있었다는 사실이 녹화돼 있었어요. 그 정적, 어쩌면 무서운 건 아무 말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말이 없는 침묵 속에서도 서로 교감하고 있다는 게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 그 남자가 차에서 내릴 때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가만히 눈을 마주보며 미소를 짓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 미소, 그 눈빛, 저는 그런 걸 아내에게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영상 이후 저는 일부러 그녀에게 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도 드라이브 자주 다녀? 혼자 가는 거야? 아니면 누구 만나? 아내는 당황한 기색 없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혼자야, 그럼 누구랑 가겠어? 그 말이 제 귓가에서 메아리 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가 있는지. 저는 혼자 화장실 문을 걸고 속으로 울분을 삼켰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이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고 사람을 우습게 본 짓이었어요. 제가 뭘 몰라서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였죠. 며칠 후 저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로 했어요.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했어요. 제가 고른 방법은 차량 번호 추적이었습니다. 지난번 모텔 앞에서 찍었던 영상 중 그 남자가 내린 차량의 번호판 일부가 찍혀 있었고 저는 그걸 인터넷으로 조회해 봤어요. 자동차 카페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슷한 번호의 정보를 하나하나 대조하며 확인했고 마침내 차량 소유주의 이름과 SNS를 찾아냈어요. 이름은 최민수, 나이 41, 충남 천안 거주, 프로필 사진에는 어딘가 낯익은 배경이 보였어요. 저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 장소는 아내와 함께 찍힌 사진 속 배경과 똑같은 장소였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퍼즐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남자 아내의 과거 직장 동료였고 몇 년 전 회식 자리에서 제가 얼굴을 잠깐 본 적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 소름 끼친 건 그 SNS 계정에는 아내에 대한 게시물은 하나도 없었지만 비공개 계정이 하나 따로 있다는 정황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비밀 계정까지 만들어 계획적으로 더블 라이프를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끝낼 준비가 된 거였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한 폴더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모장 캡처본, 블랙박스 영상,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 내비게이션 기록, 그리고 그 남자의 SNS 캡처까지. 폴더 이름은 단 하나였습니다. 진실. 정리하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천 번도 넘게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내가 차에서 웃던 얼굴, 메모장 속에서 저를 눈치 못 채는 바보라고 비웃던 문장들.
이건 단순한 분노를 넘어 존엄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사람이었고 남편이었고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저를 먼지처럼 밟고 지나간 겁니다. 저는 상간남의 실체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SNS에는 일상 사진은 거의 없었지만 프로필 사진의 배경이 익숙하다고 느꼈던 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 장소는 저도 가본 적 있는 충남 천안의 한 야외 글램핑장이었습니다. 아내가 작년 겨울에 친구들이랑 힐링하고 올게라며 떠났던 바로 그 글램핑장이었어요. 당시엔 별 의심 없이 그래 잘 다녀와라고 말했던 제가 너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 여행이 불륜 여행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그제서야 아내가 저에게 했던 수많은 거짓말들이 하나하나 맞물려 돌아갔어요. 차에 탄 채로 드라이브만 했어. 친구가 힘들대서 위로하러 다녀왔어. 차 안에서 통화한 거? 그냥 언니야. 모든 말들이 이제는 구역질 나도록 들렸습니다. 저는 더는 참지 않기로 했어요. 상간남과 직접 연락을 시도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의 SNS에 연락처가 있었어요. 며칠을 고민했지만 결국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더 늦기 전에 통화합시다. 답장은 하루가 지나고서야 왔어요. 누구시죠? 저는 그 답장을 보는 순간 피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모르는 척하는 저 뻔뻔함이 너무도 분명했거든요. 저는 더는 장난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서연 남편입니다. 더는 장난치지 마세요. 둘이 함께 찍힌 영상, 대화, 메모, 내비 기록 전부 갖고 있습니다. 이후엔 한참 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밤이 되자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그렇게 연락드릴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놈이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죄송합니다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가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죄송? 그 말로 될 일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횡설수설하며 변명했습니다. 서연 씨가 힘들다고 해서 위로하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저도 가정이 있었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가정이 있었단 말에 저는 눈이 뒤집힐 뻔했습니다. 당신 유부남이었어요? 지금은 이혼한 상태입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그 말이 뭐가 변명을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가볍게 넘기려는 태도였어요. 죄송하다며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며 그냥 좋게 마무리하자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가장 어이가 없었습니다. 좋게? 내 인생을 밟고 간 주제에 좋게 끝내자고요? 통화는 그렇게 끝났고 저는 그날 밤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자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되뇌었어요. 언제까지 숨길 셈이지. 얼마나 더 속일 수 있다고 믿는 거지. 며칠 뒤 저는 마지막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의 실제 만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로 한 거예요. 예정된 드라이브 요일, 저는 퇴근 후 바로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외곽의 오래된 펜션 앞이었고 주변에는 사람 그림자도 없었어요. 밤 9시 아내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검정 SUV가 따라 들어왔고 그 남자가 내렸습니다. 둘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고 아내는 팔짱을 끼며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 제 눈엔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저 여자의 남편이라는 게 수치스러웠습니다. 지금껏 내가 지켜온 가정이라는 게 이렇게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게 분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영상과 사진을 전부 찍었고 바로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예약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더는 봐주는 것도 없고 용서도 없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법으로, 현실로, 그리고 진실로. 변호사 사무실은 회사 근처 조용한 골목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모르는 날을 골라 연차를 쓰고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접수대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손에 든 USB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내와 그놈의 모든 흔적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변호사는 중년 남성이었고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하셨습니까? 저는 USB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영상, 내비 기록, 대화 캡처 다 있습니다. 변호사는 파일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륜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중심으로 가시죠.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는 이 정도면 2천에서 3천까지도 가능합니다. 상간남에게도 소송 가능합니다. 그 말이 제게는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복사해 갔고 저는 이후 절차를 정리해 들었습니다. 이혼 서류, 재산 목록, 아내의 인적사항, 상간자 이름, 주소, 차량 번호. 저는 빠짐없이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마지막 심리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고 그녀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 피곤했어? 저는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아내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어요. 뭔데? 저는 조용히 USB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그걸 보더니 순간 눈빛이 딱 굳었어요. 이게 뭔데? 모든 거. 그 짧은 두 마디가 대화를 끝내버렸습니다.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고 표정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몇 달 동안 보고 듣고 추적하고 다 정리했어. 너랑 그 인간이 뭐 했는지 다 알아. 아내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동자가 계속 흔들렸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 말에 저는 소리내어 웃어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허술할 줄 몰랐지. 메모장, 내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대체 뭘 숨겼다고 생각한 거야. 아내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 말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나를 바보처럼 만들고 매일 내 옆에 누워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그 모든 걸 들켰더니 이제 와서 미안이라니요. 그 사람 누구야? 회사 다니다 알게 된 예전에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최민수, 천안, 펜션, SNS 다 알아. 아내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혼해. 이미 변호사랑 상담도 끝났고 서류도 준비됐어. 잠깐만 제발 한 번만. 아내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으로 제 바지를 붙잡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 사람하고는 진심 아니었어. 그냥 그때 잠깐 흔들린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잠깐 영상만 몇 달이고 일기까지 쓰고 드라이브 코스까지 짜면서 그게 잠깐이야? 저는 아내의 손을 떼어내고 일어섰습니다. 하던 짓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사정하는 거 역겨워. 하늘이 무너져도 용서 못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준호야. 하필 왜 그날? 왜 그걸 봤어? 그 말이 너무나 황당했어요. 하필 그날?
자기 죄를 후회하는 게 아니라 들킨 타이밍을 후회하고 있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류를 꺼내와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사인해. 안 하면 법적으로 진행할 거고 상간자 소송도 걸 거야.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없어. 너한테 뭐 하나 남기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법대로 갈 거야. 그날 밤 아내는 거실에서 울면서 잠들었고 저는 침대에서 벽을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집의 공기, 이 집의 침묵 모든 게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하루도 더는 이 거짓된 공간에서 살지 않겠다고. 다음 날 저는 짐을 쌌습니다. 출근한다고 말하고 나와서 그대로 모텔에 투숙했어요. 이제 이 집은 저한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오후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끝이야? 한 번만 생각해 봐줘. 부탁이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모텔 침대에 누워 이 모든 상황이 꿈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증거들, 변호사의 목소리, 그리고 아내의 울음소리, 모든 게 너무 선명했어요.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고 이 현실을 만든 건 바로 그녀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절차는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쳤고 상대가 이의를 제기할 여지도 없었으니까요. 아내는 조정일에 혼자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는 대동하지 않았고 얼굴은 몇 년은 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척하고 초췌하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그녀는 조정위원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도 동의했고 재산 분할에서도 다툼 없이 넘겼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조정위원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 결정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입에서도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서류는 처리됐고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 확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 그 한 장이 8년의 결혼 생활을 잘라냈습니다. 그 종이를 받은 날 저는 아무 말도 없이 혼자 차를 몰고 한적한 강변으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서류를 들여다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슬픔도 아니었고 기쁨도 아니었어요. 그저 허무했어요. 그동안 지켜온 게 이런 식으로 끝날 거라는 걸 저는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이란 게 이렇게 툭 끊어지듯 끝날 수 있는 거였는지 그 현실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상간자 소송이었습니다. 최민수는 처음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도 묵묵부답이었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정식 소송에 돌입했고 드디어 그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답변서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써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이서연과 단순한 감정 교류를 했을 뿐임.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불행하다고 주장해 동정심에 휘말렸음. 그걸 읽는 순간 저는 분노보다 비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정도 수준의 변명이 법정에서 먹힐 거라 생각한 건지. 저는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모텔 앞 영상, 차량 블랙박스, 그리고 내비 기록 스크린샷, 무엇보다도 이서연의 메모장에 적힌 내용은 그 어떤 증언보다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 최민수는 명백한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됨.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할 것. 금액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이 주는 무게, 그걸 감당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내가 받은 고통을 수치로 계산해 전달한 것, 그게 위자료였던 겁니다. 소송이 끝나고 며칠 후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수랑도 끝났어. 다 끝났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떤 감정으로 보냈는지 미안함이든 후회든 그건 이제 저랑 상관없는 감정이었어요. 그녀는 집을 나간 뒤 친정 근처 오피스텔에서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었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다고 들었어요. 사람들은 말하겠죠. 벌 받는 거라고 자업자득이라고.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별 감정이 안 들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너무 늦었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회사를 잠시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가 조용한 곳에서 한동안 지냈습니다. 휴직계를 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한 거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겠다거나 다시 가정을 꾸려야겠다거나 그런 생각은 아직 들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나 스스로를 다시 믿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릴 때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말했던 그 드라이브라는 게 이런 기분이었을까? 바람이 차창을 두드리고 도로 위에 불빛이 쏟아지듯 흘러갈 때 그게 사람을 비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고독 속에 가둬버리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그 속에서 외도를 선택했고 저는 그 속에서 다시 저 자신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로 돌아왔고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누군지 모르는 곳,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이따금 서연이 생각나기도 했지만 곧바로 생각을 지웠습니다. 그건 과거였고 제가 그 안에서 얻은 교훈은 단 하나였습니다. 신뢰는 단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 지금 저는 혼자지만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믿고 나를 먼저 지키겠다는 뜻이었어요.